AI가 사람을 대체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냥 당연히 대체하고요. 당연히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그냥 처리할 거예요. 이거를 100명이 하다가 한 마리의 인공지능을 도입했더니 다 해결이 돼. 근데 이거를 도입 안 할 기업이 있을까요? 데이터가 풍부하고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돈 버는 회사가 나올 거예요.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이 인공지능 비서가 생길 거고, 요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지금부터 돈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고 생각해요. 해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의 저자이신 이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빈쌤 강연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너무 해박하셔가지고 여기 나오고 싶었어요.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 또 이 책 한 권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이 최근에 또 화제더라고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이라는 책인데 사실 챗GPT를 주제로 잡았지만 다 데이터 분석 얘기예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챗GPT가 작년에 나오면서 이제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탔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데이터 분석 얘기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정리를 했고요. 뭐 덕분에 어떻게 이게 잘 팔려가지고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예전부터 AI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챗GPT 도입 이후로 예전보다 훨씬 더 기업들이 AI를 도입한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업들은 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나 바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네이버의 클로버X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채팅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봤는데 요번에 챗GPT라는 게 작년에 나온 게 3.5 버전이거든요. 그쵸. 그 얘기는 그 전에 버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이슈가 안 되다가 3.5 버전에서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왔는데 이 내용이 괜찮아. 그러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내가 뭐 맛집도 물어보고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주는구나. 좋은 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는 지금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있는 거나 책에 있는 거나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기업은 뭘 학습한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기획 문서도 많이 만들어 놨었고 예전부터 무슨 마케팅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영업 자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붙여가지고 내가 질문만 딱 하면 얘가 마케팅 전략도 짜주고 그 다음에 영업을 탁 할 때 이 고객 얘네들을 만나면 돼. 그러면 순서도 딱 정해주고 그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진짜 계약이 탁탁탁탁 되고 이런 거에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보통 누구한테 시켰냐? 직원들한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직원 자꾸 말만 하면 퇴사해요. 근데 이 챗GPT라는 친구, 인공지능이라는 친구는 퇴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내가 가르치면 계속 그걸 배우고 있고 업그레이드하는 속도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물어보면 그걸 다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진짜 뭐 그러진 않겠죠. 아니면 뭐 그러겠죠. 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냥 당연히 대체하고요. 당연히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그냥 처리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냥 극명한 사실인데 이제 어쩌면 그냥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인 거죠. 왜 그러냐?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고정비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단순 일을 시키던 일에서 고정비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100명이 하다가 한 마리의 인공지능을 도입했더니 다 해결이 돼. 근데 이거를 도입 안 할 기업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그 방향으로 노력을 안 할 기업이 있을까요? 다 그 방향으로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고정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할 건지 다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표님 최근에 각 산업군들에서 AI를 접목해서
특히나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 예시로 뭐 이해할 수 있을까요? AI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를 먼저 많이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센터 같은 데서 뭐 없어질 직업 1위, 뭐 3위 안에 꼭 콜센터가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전화가 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기업들이 서비스 영역의 콜센터를 먼저 대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쇼피파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그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셀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셀러들이 물건을 팔면 상담사가 꼭 필요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의 물건을 파더라도 불만 콜이 들어오거나 문의 콜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담사가 뭐 메일 같은 걸로 문제가 왔을 때 이 답변을 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도 예의 바르게 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딱 써서 보내면 욕먹잖아요. 예의 없다고. 근데 얘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딱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답장을 간단하게 보낼 건지 장황하게 보낼 건지 그 다음에 톤을 프로페셔널하게 보낼 건지 사과 형식으로 보낼 건지 그것만 내가 탁탁탁탁 선택하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저는 쭉 읽어보고 엔터만 딱 누르면 이게 답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벌어지는 생산성의 향상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100배, 1000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하나하나 찾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한 거는 주문한 내역도 확인하고 뭐 사진 보여달라 그러면 사진도 찾아가지고 보내주고 이걸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담사는 구경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공지능이 탁탁탁탁 처리해가지고 완벽한 문장까지 만들어서 내 눈앞에 띄워줘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엔터예요. 자, 그러니까 100명의 상담원을 쓰다가 그 다음에 1명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문의가 들어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름에 6, 7, 8월 이때 그냥 완전 집중적으로 한 100배 올 거예요. 그쵸. 근데 상담사를 100배를 뽑아놨다가 이 사람들을 다 해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100배를 유지하면 문의도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죠. 이럴 때 콜센터에서 인공지능이 도와주면 되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반대 방향에 있는 고객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기업들이 본인만 편해졌지 고객은 불편해지고 고객의 감성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숙제예요. 근데 저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버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할 거고 어떤 때는 이제 나중에 사람보다 얘가 차라리 낫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조금 지나면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더 신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사람이 쓴 보고서와 인공지능이 쓰는 보고서 중에 얘를 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감정을 배제할 수 있어요. 자, 주식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주식 예측 모형이나 이런 뭐 서비스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주식을 엄청 사놓고 이 주식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나 목적이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기계는 정말 기계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업에서 감정을 배제한 뭔가의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근데 또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챗GPT 도입은 결국 데이터 싸움이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챗GPT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년 11월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데이터 시장은 한 2010년 뭐 이때부터 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017년에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 발전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얘기와 생성형 AI 막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둘 다 어렵잖아요. 생성형 AI는 근데 챗GPT가 나왔으니까 쉬워진 거고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단어는 이 생성형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정리하고 정제하고 해야 되거든요. 학습하고 요 개념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생성형 AI 인공지능 얘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데이터 정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비스를 잘 만들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써먹으려면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이라는 게 이 데이터 정리 싸움이에요.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챗GPT를 그냥 쓰는 거는 그냥 쓰면 돼요. 그렇지만 기업에 있는 자료를 다시 챗GPT처럼 만들어서 막 질문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기업에 있는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다 정리되어 있고 뭐 엑셀도 있고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챗GPT나 이런 친구는 인공지능은 사람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좋을까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항목을 진짜 디테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대표님 생각하는 것만큼 정리돼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됐죠. 네. 그러면 직원들은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면 더 큰 기업들, 삼성, LG 이런 데에 있는 그 수많은 자료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더 엉망이에요.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생성형 AI를 딱 붙여요. 그러면 얘가 일부는 정리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돈을 받아요. 그 정리한 거에 대해서. 그걸 API라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놓으면 내가 자료를 올리면 얘가 거기서 정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API는 질문하는 것도 돈이고 답변을 받는 것도 돈이에요. 과금을 해요. 그래야 챗GPT도 돈을 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깔끔하게 데이터가 정리돼 있어서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미. 그럼 그건 과금을 안 해도 되죠.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거는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돈을 버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국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보면 네이버는 우리의 검색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다양한 뭐 광고 등등의 사업들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카카오는 우리의 그런 카카오톡을 기반한 SNS에서의 우리의 활동 반경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들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그 기업에 쓰는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그 기업은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약간 다른 개념일 것 같네요. 아니 기본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데이터가 풍부하고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나 네이버, 뭐 구글 뭐 이런 데들은 일단 데이터 기업이고 정보가 많은 기업은 맞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자, 플랫폼 기업들은 본인들이 서비스를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내가 한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공개를 해주거든요. 저는 100을 알고 싶으면 한 50쯤 알려준다든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플랫폼이 이걸 왜 알려줘야 돼요? 이런 정보를? 의문 없죠. 의무는 없죠. 근데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광고를 100만 원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안 알려줘. 신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광고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플랫폼이 이게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거기 와서 광고를 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고객들이 이걸 더 그들의 비즈니스를 더 잘하도록 이제 공개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뭐 데이터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서비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내부에서 광고 데이터나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한 거를 팔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네이버 광고 페이지에 붙어서 내가 API로 다운받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파는 것도 있어요. 그건 대용량으로 더 줘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걸 또 사서 보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냐? 있죠. 예,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 팔 수도 있고요. 예, 내 서비스도 잘 만들 수 있고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들도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데이터는 당연히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사는 사람들은 맨날 요걸 또 사요. 이런 받침대를 산다. 이게 그럼 묶여서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책만 사고 받침대 안 산 사람한테 받침대를 추천하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군집 분석을 해가지고 A를 샀는데 B를 안 산 사람들한테 B를 계속 추천하는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많이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사서 하죠. 앞으로는 기업들이 누가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싸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되게 유리해요. 오히려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그런 체계 이런 거를 그냥 만들면 돼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하고 가면 그 스타트업은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아주 강해질 수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좀 놓치는 게 우린 작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돼. 자꾸 이런 마음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야? 그건 안 해도 돼. 사실 거기에서 데이터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는 오히려 대기업은 아까 같은 이유로 정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스타트업은 정리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잘 정리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어요. 서비스는 어차피 사용자는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디테일하게 나의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 서비스가 난데 그건 데이터가 다 정리돼 있어야지 만들죠. 데이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고 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도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보면 좋냐면 데이터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 버는 기업. 데이터로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챗GPT는 이게 데이터 덩어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챗GPT라는 채팅이 나온 게 서비스예요. 자,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API를 꽂아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API 과금하죠. 네. 그다음 뭐 나중에 광고가 당연히 붙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광고도 붙죠. 뭐 플러그인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생태계를 또 만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벌겠죠. 이게 하나의 큰 플랫폼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돈 버는 회사가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도 다 서비스로 나오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이 인터넷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비서가 생길 거예요. 우리 기업의 정보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이 인공지능 비서가 생길 거고 요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지금부터 돈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고 생각해요.